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장간의 양념게장. 대회 수상 경력에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 드셔보신 분들의 평도 좋으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기업들의 97%가 IMF에 버금가는 위기가 올 것이라고 설문조사가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에 경제가 나아진 점이 있어요? 오히려 경제는 더더욱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줄하향시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외환 위기에 대해서 경고를 한 곳도 있어요. 문제는 이럴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과거의 위기 때 배운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오지 않을 정도로 잘 대처가 될 것이다. 근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과거 위기가 왜 왔었냐? 항상 자산 거품 때문에 경제 위기가 왔어요. 왜냐하면 자산 거품이 생기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대출이 과잉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경제 위기가 오는 거고, 부동산이 폭락해서 나라 망한다, 이게 아니라 부동산이 폭등했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는 것이고,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과거 외환위기 때랑 비슷한 정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IMF 때도 그랬죠. 경제 위기 아니다 했는데 갑자기 경제 위기가 터졌죠.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경제 위기 온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심리가 위축이 되니까 국민들 안심시키는 목적으로 쓴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는 좋아질 것이다. 경제는 상저하고를 보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매년 앵무새처럼 반복했죠. 그러면서 정부 고위인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자산은 경제 위기에 베팅하고 있었어요. 그런 정황들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들도 내심 경제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지만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공포 마케팅한 게 아니에요. 경제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품 때문에 나라 망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와중에 거품 더 키웠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은요, 해외 신평사들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고 어떤 외환위기 경고를 했는지, 그리고 외환위기 때랑 비슷한 정황들이 어떻게 드러나고들 있는지, 여기에 정부 고위인사들이 IMF 때처럼 국민들에게는 숨기고 있지만 그들은 경제 위기에 베팅하고 있었던 정황,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그 대처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것은 이 표 하나면 정리가 되죠. 자,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원체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전망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서 더 하향을 하면서 해외 신평사 중에서 최초로 0%대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S&P나 피치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수정하면서 2%에서 1%대 초반으로 하향시켰다. OECD를 비롯한 해외 기구나 다른 해외 신용평가사들의 전망을 보더라도 하향 폭이 다를 뿐이지 전부 다 하향으로 전망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즉, 한국의 경제는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유일하게 0%대 경제 성장을 전망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전망을 보면 환율 1,500원대, 코스피 2,200선을 전망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냥 계엄 이후 탄핵 나오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정치적 상황이 안정이 되더라도 경제는 계속 어려울 것 같다. 사실 정치 문제 이전의 경제는 계속 문제였어요. 정치적 이슈에 지금 많이 덮여있는 상황인 거지, 오히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을 0.9% 성장으로 더 하향시켰고, 여기에 소비자 물가도 1.9%까지 떨어질 것이다. 물가가 잡혔으니까 경제가 나아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현재 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아직도 의식주 관련된 생필품 이런 곳들에서 품목별로 높은 물가 상승을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이 1.9%까지 떨어진다. 이것은요, 디플레이션 징조예요. 여기에 디플레이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올해 가계부채 상승률 3.8%로 만들겠다라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이고 싶은데 명목 GDP 상승률이 3.8%가 될 것이기 때문에 GDP 대비 가계부채가 늘어나지 않도록 3.8% 이내로 규제를 하겠다. 근데 실질 GDP 상승률이 0.9%가 나왔어요. 물가 상승률이 1.9%가 나왔죠. 이 전망대로라면 명목 GDP 상승률은
대략 1%포인트가량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럼 대출의 한 25%에서 30% 정도가 더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이뿐만 아니라 환율 같은 경우는 올해 말에 1,500원을 찍는다고 하죠. 환율이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 상승률이 1.9%가 된다? 얼마나 경제가 안 돌아갈 것을 예상을 하는 거냐. 이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 말, 후년 말까지 1,500원 수준을 지속할 것이다. 지금 1,400원대 후반만 되더라도 수출 기업들 죽어난다고 하는데 환율 올라가면 수출 더 잘 돼서 기업들 살아나요? 환율 올라가니까 기업들 더 죽어나죠. 우리나라는 가격으로 승부 보는 나라가 아니니까. 이 고환율이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외환위기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내년 말에는 2200 수준까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도 아직 남아있죠. 만일 기각이 된다면 지금도 경제 살리느라 바빠야 되는데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 정치적 문제로 엄청나게 쌈박질하면서 에너지를 딴 데다 쓰고 있죠. 정치적 혼란으로 더 몰아놓을 수 있다. 경제가 얼마나 더 망가지겠냐. 이게 지금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다. 다른 데는 경제성장률 전망 많이 안 낮췄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많이 낮췄습니다. 왜 그렇게 평가를 하겠냐. 적어도 우리나라만큼 자산거품이 쌓이고 우리나라만큼 사람들이 투기에 미쳤고 그것 때문에 쌓인 가계부채가 우리나라만큼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가 또 있겠냐.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해외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빼겠죠. 그러면 환율이 올라가죠. 환율이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수입 물가가 올라가죠.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라든가 기업들의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게 되죠. 이게 바로 외환위기예요. IMF 때처럼 외환 보유고가 고갈이 돼야만 외환위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랑 비슷한 정황이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적어도 대기업들은 멀쩡했었죠. 외환위기 때는 어땠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타격을 준 대기업이 무너진 거. 그게 바로 대우그룹의 해체였죠. 주가가 연이어서 폭락하고 환율과 금리가 들썩거렸죠. 주가가 연이어 폭락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2200선까지 떨어질 전망이 나오고 있죠. 금리는 다행히 인하하고 있지만 환율이 계속 들썩거리고 있죠. 환율을 보시면 이때는 외환보유고가 완전 고갈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더라도 이때는 이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갑자기 친 거라면 지금은 상당히 오랜 기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죠. 외환위기 때 위기가 나서 급격히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서 올라갔던 수준을 지금은 거의 뉴 노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문제는 그런 식으로 대기업에 대해서 온갖 악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죠. 물론 과장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대기업 위기를 이야기를 할 때 최대한 과장된 부분은 줄여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죠. 근데 얼마 전에 롯데, 대우처럼 공중분해 난다 이런 지라시들이 돌았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롯데가 대우처럼 공중분해 난다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악소문이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집값 폭등한다 이런 악소문이 믿고서 산 사람들이 있었듯이 비단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노무라증권 이런 데서도 당시의 대우에 대해서 유동성 위기다, 워크아웃 가능성이 있다, 위험하다 이런 보고서를 내니까 문제가 됐죠. 물론 지금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롯데 같은 경우 노무라 증권에서 안 좋은 전망을 내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기업들에 대한 평가를 보면은 계속 안 좋은 전망들을 내고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당시 회사채 발행이 제한을 받게 되고 만기 도래 시 가차없이 채권을 회수하니까 부채 구조가 단기채 위주로 흘러갔었죠. 우리나라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도 회사채 발행 제한되게 생기니까 은행채 억제하고 초단기화 됐었죠. 그러니까 최근 롯데가 단기채 압박을 받은 거예요. 롯데그룹의 간판 계열사 3곳의 단기 차입금 이게 13조 4,397억이다. 단기채를 막기 위해서 또 단기채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높은 이자 비용만 들 뿐이지 또 얼마 안 있어서 위기는 또 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져요? 그룹 내에서 자금줄 역할을 하는 곳에 대해서 기대를 해야 되는데 당시 대우 같은 경우는 대우증권이 자금줄 노릇을 했죠. 근데 대우증권 자체가 매각설에 휩싸이면서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 일을 토대로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었죠. 롯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롯데케미컬이죠. 근데 롯데케미컬 작년 순손실만 보더라도요 2조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대우에서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당시 김우중 회장이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전 재산을 담보로 내놨죠. 대략 한 10조 규모에.
이 정도 규모까지는 아니더라도 롯데도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롯데 그룹의 상징 중에 하나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잡았다. 그러니까 롯데가 지금 대우처럼 무너진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당시보다 강도는 약하더라도 당시의 대우와 비슷한 행보를 많이 보인다는 거죠. 대기업들이 그때랑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위기도 그때처럼 오고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이나 내수 둘 중에 하나는 잘 돼야 되죠. 당시에 수출도 안 되니까 수출 늘리려고 했는데 이것도 자금 조달 실패하면서 문제가 됐고, 내수 시장은 그 전부터 침체했었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현황 어때요? 내수 부진 이어지고 있고 수출 둔화도 이어지고 있죠. 특히 롯데 같은 기업을 보면 내수로 건설이 망하고 있고 수출로 화학이 망하고 있죠. 심지어 현대제철 이런 데는 아예 공장 가동도 멈췄잖아요, 최근에. 돈을 빌리기도 힘든데 돈을 버는 것은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나마 대우 때보다 롯데가 나은 점은 대우그룹은 구조조정에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졌다면 롯데는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점이죠.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과거에 겪었던 위기로 인한 교훈으로 대처법은 분명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처법이 달라져서 충격을 조금 줄이더라도 충격이 오는 것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산 들고 63빌딩에서 뛰어내려봐요. 우산 없이 뛰어내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공기의 저항을 통해서 떨어지는 속도는 줄어들 테니까 충격은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충격은 똑같이 받는 거죠.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대기업들의 대처는 뛰어내리는 것이랑 똑같다. 다만 이제 과거의 교훈으로 인해서 넓은 파라솔 우산 하나 든 것일 뿐이지. 이렇게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동안에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맨날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주식시장도 곧 괜찮아질 것이다. 부동산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다. 경제는 상저하고 될 것이다. 문제 없다. 괜찮다. 한국 경제 안 무너진다. 경제 위기 안 온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안심을 시키고 있었죠. 그런 동안에 경제수장인 최상목 부총리는 개인 자산을 강달러에 베팅하고 있었다.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를 한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환율을 방어해야 되는 사람이 달러에 자기 자산을 베팅하고 있었고 2년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토대로 처분하겠다라고 해놓고서 보통 이거는 엄청난 확신이 있지 않으면 다시 베팅 안 합니다. 근데 엄청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매수를 한 거죠. 즉 외환 문제가 생길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경제 수장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들어가겠죠. 그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달러가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달러 더 오를 것이다. 그때마다 경제 수장들 무슨 이야기 했어요? 환율 안정화 시킬 수 있다. 환율 안정화 될 것이다. 사람들에겐 그렇게 이야기해놓고서 본인은 환율 상승에 엄청난 돈을 베팅을 한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 돈 버는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공유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집값 폭등하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세요 막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보세요. 근데 막상 그 부추김이 가장 심했던 코로나 이럴 때 보면요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처분했어요. 팔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들은 저렇게 정보를 숨기고 남들에게는 다른 정보를 알려주면서 자신만 투자를 한 거다. 심지어 경제 수장마저.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신라젠 주식 팔아가지고 미국 주식 샀습니다. 시부정 총장 역시도 미국 주식 엄청나게 사들였죠. 자식들까지. 즉 원화 가치 떨어지는데 베팅을 했단 소리예요. 이뿐만 아니라 교육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기획재정부 2차관 이런 사람들 역시 해외 주식을 투자를 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요. 경제 관료들의 행보예요. 경제 관료들의 행보는 채권을 사고 있다. 채권을 산다는 것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다는 소리고 이는 경제 위기를 예견을 한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채권이 왔다 갔다 함에도 불구하고 뚝심 있게 채권에 투자한 이유는 무엇이다? 경제 위기가 와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 부분에 투자를 한 거죠. 경제 위기가 와서 금리 인하했을 때는 자산 붕괴를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들 보면은 금을 사고 있죠. 금 역시도 경제 위기를 대비한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다. 그러니까 과거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이랑 똑같아요. 나라 망하게 생기니까 동학 개미 운동 이런 건 일어났는데 막상 정보를 알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은 원화 가치 하락을 대비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경제 위기를 대비해서 금이나 채권을 사고 있었다. 심지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외에도 환율을 안정시켜야 되는 한국은행 같은 경우 어땠어요? 이번에
역대 두 번째 수익을 올렸습니다. 어디에 베팅해서? 환율 상승에 베팅해서. 다 드러났죠. 경제위기 아니다? 고위공직자들은 다 알고 경제위기에 베팅하고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안 온다? 아니요. 고위공직자들은 다 환율 상승에 베팅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는 아니다. 그런 일 없다. 라고 안심만 시켰을 뿐이죠. 이게 IMF 때랑 도대체 다를 게 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때야 우리가 정보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정부에서 외환화를 개같이 해가지고 미국의 양털 깎기가 시작이 됐을 때 중남미를 거쳐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동아시아까지 번질 동안 대처 못하고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그러다가 외환위기 맞은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서 우매한 국민들을 속이기 위해서 교과서에는 IMF는 국민들의 과소비 때문에 온 것이다. 이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나라가 똥 싸는 거 국민들이 근무구이 운동해가지고 도와주고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겨우 살려는 걸. 지금은 정부가 많기 때문에 절대 그런 부분에 넘어갈 필요가 없죠. 항상 경제위기 왔을 때 무너지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변동성이 크고 대출을 많이 받은 위험 자산들. 그러니까 제가 위험 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자산으로 옮겨라. 이 이야기를 3년 전부터 계속했잖아요. 그 전에도 종종 이야기를 하게 했지만 3년 전부터는 제가 계속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달러 사라, 금 사라. 그때 달러 사고 금 샀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도 달러랑 금에 베팅하는 게 주식이나 부동산에 베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적어도 해지 수단은 될 것이다. 그것도 못 믿겠다. 달러 금값이 너무 올랐다. 라고 하면은 현금이라도 보유하세요. 화폐 가치 떨어져가지고 현금 보유하던 사람은 바보다? 화폐 가치 하락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자산들. 특히 그 자산들이 그만큼의 상승률을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상 결국에는 그 거품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금양 보세요. 배터리 아저씨 나와가지고 맨날 2차전지 뜬다. 그런 이야기 할 때 저희가 뭐라고 그랬어요? 2차전지 주식이 닷컴 버블이랑 매우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결과 어때요? 상장 폐지까지 걱정할 정도죠. 거품이 빠진 데다가 돈 집어넣는 것보다는 현금 보유하는 게 오히려 훨씬 나아요. 화폐 가치 하락을 대비하는 것이 예금 금리인 거고. 쥐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어디서 주워 들은 것 많아가지고 화폐 가치 하락이니 운운하고 있는데 예금 금리가 물가 상승률보다 높으면 화폐 가치 하락 방어, 즉 인플레이션 해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때는요 자산을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요 순위가 상승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농담삼아 이야기하는 주식시장의 공시자가이죠. 손실을 내는 것보다는 해지를 하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 그래서 지금 외환위기 경제위기가 오고 있으니까 해지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옮겨두셔라. 안전하면 안전할수록 좋다. 이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드리는 거다. 자, 결론. 해외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급격히 낮추고 있죠. 심지어는 0% 성장률도 나오고 있고 외환위기 경고도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해서 보는 시선들이 안 좋아졌다는 소리고 시선들이 안 좋아지면은 한국 내 평가보다 더 중요한 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안전할까요? 이미 1200원대는 1300원대 나오기 쉽지 않다라고 했는데 1300원대가 뉴 노멀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1400원대는 안 갈 것이다. 근데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됐죠. 그리고 지금 1500원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는요 자산 거품에서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자산 거품을 잡지 못하고 계속 부추기고만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환율이 저 모양 저 꼴인 거예요. 외환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 2022년쯤 조기에 잡을 수 있는 위기를 거품 방어를 하면서 지금까지 키워놓으니까 대기업들마저도 외환위기 때랑 흡사한 징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만 몇 가지 교훈 얻은 것은 있어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똑같이 충격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그때의 버금가는 충격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 내수도 수출도 폭망인데. 그러니까 실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의 행보를 보면요. 그들은 이미 해외 자산 또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켰어요. 외환위기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외환위기는 지금 이미 터진 상황이에요. 과거 IMF 때처럼 빵 터져서 그때서야 보도되고 그때서야 외환위기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외환위기는 터져 있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원화 가치만 절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한국의 경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심각하다는 소리고 이 심각한 경제를 만들어낸 것은요. 자산 거품을 부추겨가지고 늘어난 가계부채로 인해서 고정지출이 많이 늘어나니까 여윳돈이 없어서 생겨나는 일이에요. 즉 한국의 경제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유독 좋지 않다.
한국의 경제만 안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자본을 빼가니까 미국도 지금 강달러에 대응해가지고 약달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원화 가치가 달러보다 더 빠르게 절하되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만 빠르게 원화 가치가 절하되고 있는데 이것을 외환위기 말고 다른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이미 위기는 왔어요. IMF 때도 위기는 왔는데 터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외환위기는 1,400원대가 뉴 노멀이 됐을 때 이미 왔다. 터지고 나서 그때 대비하면 항상 늦는다. 지금도 위기는 기회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터지기 전에 위기는 기회다 하고 우르르 들어가면요, 나중에 잡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나는 위기를 맞는다. 즉 기회는 위기가 되는 거다. 우리는 여태까지 경제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고 기회를 위기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자산을 잘 보존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